그 인허가의 문제를 좀 얘기해 볼게요. 그 골연령 그 판독하는 거를 이제 인허가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받으셨잖아요. 그 인허가가 우리나라가 식약처 인허가가 이게 이런 인공지능 분야 관련해서 좀 쉬운 편인가요? 좀 어려운 편인가요?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 직접 해보셨으니까. 네. 쉽다고는 이야기 못할 텐데 상당히 적극적이시죠. 적극적이시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나요? 예전 사실은 그 식약처에서 그 인공지능 뭐 저희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뭐 그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뷰노나 누닉 같은 곳들,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학계에서, 의료계에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만들었고요. 만든 건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만들면서 같이 간 거였기 때문에 그 규제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걸 쓴 거 아니고 이제 그거, 그러니까 실 사례를 가지고서 거의 뭐 길을 개척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게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해외에 비해서 늦지 않은 게 아직 중국이나 일본은 없고요. 이런 가이드라인은 체계가 없고 실제로 인허가 받은 사례도 없고. 뭐 있는 건 미국이나 유럽 정도인데 그게 사실 식약처분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고 사실 저도 그 멤버 그렇죠. 중에 한 분이셨고 그 세계 최초로 그 인공지능 의료기 가이드라인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죠.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후속으로 나오는 많은 인공지능 의료기기들이 이제 인허가 뭐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제 개발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허가를 준비해서 받기까지의 어떤 뭐 당연히 절차가 있죠. 당연히 절차가 있는데 뭐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는 오래 걸렸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일단 골연령이라는 걸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인공지능이고 이게 왜 만들었고 개발 절차에서도 이게 뭐 개발부터 인허가까지 어떤 뭐 시간 과정이 걸렸다는 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골연령이란 자체는 이제 뭐 골연령, 뼈 나이죠. 우리말로 뼈 나이. 그렇죠. 골연령이 좀 어려운데 본 에이지죠. 본 에이지. 그래서 뼈의 나이인데 우리 뭐 신체 원래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이 그걸 역연령이라 그러면 내 원래 나이 그런 거랑 이제 내 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왼손 뼈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또래보다 키가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소아내분비과나 큰 병원에 아니면은 뭐 성장 클리닉 같은 데 가면 이제 찍어 보면 얘는 실제로 4살인데 뼈 나이를 봤더니 이제 3살 반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뭐 그냥 뼈의 전체적인 생김새를 보고 이제 교과서가 있어요. 책마다 한 페이지마다 뭐 3년 6개월은 뼈가 이렇게 생겨야 되고 뭐 4년 10개월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책이 있어 가지고 그 전체적인 형상을 보고 이제 몇 살인지 판독한 다음에 실제랑 비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뼈의 마디마디 생김새를 가지고 분류를 한 다음에 그걸 합산하는 스코어링 시스템도 있고 그건 TW3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그게 근데 이런 손으로 보는 거는 사춘기 그러니까 10살 넘어가면은 좀 변별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 여기 엘보를 봐서 이제 여기서 똑같이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몇 살인지 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뼈 사진을 보고 몇 살인지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뭐 소위 그 성장판 검사한다는 뭐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이 너무 뒤처지면은 이제 성장 촉진 호르몬이나 내분비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여성 요즘에 여아들 같은 경우에 반대로 성조숙증 때문에 너무 빨리 커가지고 성장판이 일찍 자기 나이보다 이제 뼈 나이가 많으면 성장판이 빨리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려면 결국에 이런 걸 하는 검사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으로 비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신 선생님들이 볼 때마다 다르고 이게 또 뭐 큰 병원들은 루틴하게 영상학과 선생님들 하시지만 또 작은 병원들은 가끔 하는 검사라 또 이게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이제 솔루션을 만든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거는 약간 처음에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의학적인 백그라운드나 뭐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의료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먼저 제안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골연령 판독하는 거에 대한 니즈를 듣고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개발한 이후에 이제 임상 시험을 했었어야 됐고 그때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 개발하시고 한번 논문을 쓰셨고 그때 퍼포먼스를 이제 그냥 그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고 그걸로 시작처 임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별도의 스터디였고요. 그거는 약간 이제 밸리데이션하는 별도의 그 AJR에 나온 논문은 별도의. 근데 그런 근거가 있는 거는 임상시험 할 때 도움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상시험 목표를 설정할 때 그때 논문에서 보여준 게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CAD를 사용하셨을 때랑 안 하셨을 때 성능의 차이가 유의하게 정확도가 올라가는지, 예, 그런 거랑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지, 시간 감축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 거죠. 시각적 승인을 받을 때는 문헌적인 근거가 있으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했고, 또 이제 임상 시험 자체는 이제 고대 안암병원에 계신 선생님들 도와주셔가지고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었고, 기간은 뭐 저희가 처음 개발한 것부터 인허가 받은 것까지 치면 처음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는 뭐 저는 이제 주로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 이제 김현준 이사님이 주로 저희 인허가 쪽을 담당하고 계신데 시각협의체도 참가하셔가지고 가이드라인 작업도 같이 하셨고, 그래서 그때 이제 총 한 2년 정도 걸렸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치면. 그래서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뭐 그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는 뭐 물론 여전히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되지는 않지만 저희도 이제 노하우가 생겼고 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절차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인허가 받는 자체는 그만큼 걸리지는 않지만 이제는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때보다는 시행착오를 덜 하면서 하는 거죠. 김현준 이사님이 더 열심히 하시면 더 빨리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김 이사님도 그렇고.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만약에 이런 고열 연령을 판독하는 서비스를 그냥 그 병원이 아니고 뭐 저희 같은 회사나 아니면 뷰노 같은 회사가 직접 B2C로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면 이게 의료의 영역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렇죠. 저희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직접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그 행위의 주체는 이제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거든요. 의료기기를 일반인이 사용해서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죠. 그 본 AG를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라고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게 이제 좀 애매한. 일단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의료기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는 다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는 병원으로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병원에서 판독을 맡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러한 서비스에다 올려서 한번 받아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의료 행위냐? 네, 지금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그 식약처 의료기기 그 기준이 이제 그게 병원에 들어가는 어떤 의료기기가 있고 그냥 범용적인 뭐 가정용 의료기기 이런 또 카테고리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가정용으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허가를 해줄까요, 가정용으로? 글쎄요. 골 연령을 뭐 그냥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쓰려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지금 이 골 연령 인공지능을 써보려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요? 그 리스트는 몇 개 병원이나 들어가 있나요? 지금 10몇 개 병원이 지금 사용을 실제로 비용을 내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대학병원급의 그 상급 종합병원도 있고 것이고. 뭐 이제 클리닉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유권 해석을 받아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게 저희 유권 해석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한 번에 도입하는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시니까 한번 사용하실 때마다 얼마 이렇게 크레딧을 저희한테 구입하셔가지고 큰 병원은 아예 그냥 뭐 서버를 들어놓으실 수도 그래서 있고 뭐 2년에 뭐 3년에 얼마 이렇게 작은 병원은 건당 얼마 하실 수도 있고 서버 필요 없이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나는 비노의 골연력 인공지능 이용해서 우리 애를 한번 검사해 볼래? 그러면 클리닉 뭐 이름 몇 개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클리닉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요. 그건 저희 사업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인 알선 행위 아닙니까? 그런가요?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좀 저희가 뭐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뻔했네. 일단 시작처부터 말씀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후배 기업들이나 뭐 다른 기업들에게 시각처 우리는 인허가 받을래 뭐 계획을 하고 있다. 혹은 이제 우리는 헬스케어 의료 인공지능 창업해야지,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개발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규제 인허가를 해야 되는데 뭐 조언 같은 걸 좀 주신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내부적인 이제 성능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필요한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임상시험 계획을 하다 보면 뭐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부터 그러니까 성능적인 목표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게 돼야 이제 뭐
뭐 피험자 수,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나 뭐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뒷단에. 그다음에 성능을 뭘 기준으로 볼 것인가. 그렇죠. 뭘 기준으로 볼 거냐. 그다음에 뭐 얼마나 높은 수치로 볼 거냐. 혹은 이게 사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with AI, without AI 이런 리더 스터디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면 충분히 내부에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무작정 이렇게 이제 인허가 프로세스를 탔다가 그게 필요한데 만약에 못하면은 사실은 일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스스로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임상시험의 불확실성이 되게 커지잖아요. 막상 진행을 했는데 임상시험 결과가 원치 않게 나오면 그 시간들만큼 손해를 보는 거고, 적절한 시점에 인허가를 못 받으면 그만큼 시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산이랑 논문 먼저 내시고 그 IND 받고 본임상 하신 것처럼 네. 내부적인 검증을 마치시고 시작자에 가라. 뭐 내부에서는 충분히 이제 충분한 밸리데이션 된 이후에 이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면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이 없어지고. 정확성은 얼마나 높은 건가요? 사실 그거는 회사가 제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제시하면 되고 이제 기존에 이제 분야마다 뭐 나와 있는 어떤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방법들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임상시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설득할 수 있으면 그렇죠. 뭐 문헌적인 근거가 있거나 뭐 아니면 내부적인 성능의 근거가 있거나 하면 되는데. 사실 해보면은 문헌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일이 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인 검증 자료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식약처 입장은 이제 아시다시피 식약처랑 심평원이 평가하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식약처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그 자체 도구로서 유효하고 안전한가를 보는 거고, 심평원은 이제 효과성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식약처는 가급적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대로 사용했을 때 뭐 크게 위험하지 않고 뭐 목적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거라서 뭐 100%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는 한 8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달성이 된다는 걸 이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무작정 정확도를 낮춰서 안전하게 가는 거는 본인한테 안 좋은 게, 나중에 허가를 받고 판매할 때는 홍보를 그 이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뭐 50%로 허가를 받아놓고 우리 건 사실은 80%였거든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허가 받은 만큼 성능을 제시할 수 있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해서 심평원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심평원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수가를 받으셨나요, 결국에? 골련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것들이 전부 이제 기존 기술로 되어서 이제 뭐 수가 고려 대상이 아예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의료 기술 평가를 들어가기 전에 아예 기존 기술로 판단 그렇죠. 된 거죠. 기존 기술로 되었고, 이거는 이제 기존 의료 행위를 단순히 보조하는 거다라는 판단이고. 근데 기존 신의료 기술로 안 들어갔으면 이제 그 급여 신청, 비급여 신청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신의료 기술이 되어야 이제 급여, 비급여 여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료 기술의 트랙을 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기존 기술이어도 그러면 기존 기술인 거를 심평에다 신청할 수 있거든요. 기존 기술인 기존의 판독 수가를 받을 수 있다. 골련령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근데 기존의 판독 수가를 받으면 사실은 이게 뭐 메리트는 없는 거죠. 병원의 메리트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지금 비노의 골련령도 그렇고 다른 뭐 루닛의 흉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도 다 수가를 못 받은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게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심평원에서 영상의학과 쪽에 특화된 거지만, 영상의학과 쪽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수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학회에서 이제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도의 에비던스로는 수가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최종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저희 본에이지나 뭐 루닛 체스트 엑스레이 쪽, 그러니까 루닛 인사이트도 지금 문헌적으로 피어리된 저널로 퍼블리시한 그런 문헌 근거 수준으로는 이게 뭐 페이션트 아웃컴이나 결국에는 코스트 이피션시를 뭐 입증한 거는 아니니까요. 수가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거고, 뭐 그렇죠. 거기 민감할 텐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근데 비급여로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대상은 당연히 이제 비용 효과성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되게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근데 비급여로 신청하는 거는 저는 비급여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급여로 판매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인정 비급여로 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병원에서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비급여도 아닌 거죠. 병원이 그냥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거죠, 그냥. 구매해서 그냥 환자한테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뭐 돈을 어떤 식으로 더 차지를 하는지는 병원이 모르겠지만 직접 그 비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받을 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근데 비급여 인정 비급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회사의 전략이기도 한 거잖아요. 할지 말지. 왜냐하면 다른 분야도 의료기기가 보면은 어떤 의료기기가 나와서 그런 거 비슷한 거 나왔잖아요. 계속 비슷한 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기존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뭐 식약처 허가도 받고 그러면 이제 비급여 신청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처음이라 이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비급여 제품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 어떤 정확성이나 이런 거는 뭐 더 올려야 되겠지만 뭐 지금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저는 뭐 비급여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또 문재인 케어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비급여를 없앤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건 뭐 잘 모르겠고 높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건 잘 모르겠고. 뭐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은 비급여라도 궁극적으로 언젠가 급여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를 당연히 하실 거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수가를 못 받는다고 뭐 저희가 판매를 못 하는 건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개별 병원의 이제 니즈에 따라서 지금도 뭐 저희 건진센터에서 많은 지금 문의를 받고 있고 실제로 테스트도 필드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있고 왜냐면은 거기서도 이제 뭐 홍보적인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뭐 질 관리 같은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뭐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히 환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어야. 확산의 당연히 이제 뭐 이게 사업적으로는 이제 가능한 모델이라서. 그래서 아까 그 최조화 대표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오히려 또 사업적으로는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요즘에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저장하게 되고 하게 된다면은 이걸 통해서 B2C로 다이렉트하게 컨슈머들한테 돈을 받고 저는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람들한테 서비스할 때 이런 거죠. 소프트웨어 사람들이 돈 내겠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저는 돈은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게 무슨 그러면은 의료행위냐. 근데 의료기기를 가정에서 사용한다고 모두 다 의료행위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그 의료기기가 있지만 이게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 다만 심평원에 수가를 안 받았죠. 당연히. 근데 병원에 들어가는 것만 수가를 받은 상태라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혈압이랑 혈당 재잖아요. 근데 그거 의료행위라고 하진 않잖아요. 내가 식후에 혈당을 쟀는데 200이 나왔어. 나 당뇨병 환자인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병원에 가서 더 한번 정확하게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뭐 어떤 우리가 확정적으로 뭐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신은 병원에 가야 된다. 이거는 뭐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솔루션이라면은 충분히 저는 그 가정용 의료기기의 어떤 포지셔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현행법상 아마 돈을 받으면 돈을 안 받으면 될 텐데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정용 의료기기 또 판매하잖아요, 돈 받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측정은 해주는데 그게 당뇨입니다, 뭐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진단하지 않는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스킨 가지고 이렇게 찍는 것들이 나중에는 벌금을 냈거든요. 이게 그냥 피부 사진 찍으면은 뭐 ABCD 룰이라고 피부 사진을 보고 이제 멜라노마인지 아닌지 봐주는 게 있는데 피부 안 그걸 보는 거죠? 신호등으로 표시해줬는데도 그거를 비용을 차지했기 때문에 돈을 벌금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레이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레이 영역이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쪽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이 계속 꾸준하게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출해서 이게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네, 법정에 가서 판단 받으면 결론 날 문제. 그레이면 일단 해도 되는 나라가 있고 그레이면 일단 안 하는 게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샌드박스 있는 나라라서 괜찮아요. 샌드박스에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규제 샌드박스. 네. 샌드박스.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집행관 가이드라인 나왔으니까 그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고연령을 다시 이렇게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굳이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실은 이게 시간이 걸리면은 이제 되는 뭐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용을 하면 이제 사용을 하면서 평가가 나오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건데 이제 어려운 점은 그거를 아예 입증을 해야만 수가를 주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수가를 주지 않겠다와 같은 이야기라서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 단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근데 가이드라인에도 보면은 뭐 페이션트 아웃컴이나 이제 코스 이제 비용 효과성 꼭 입증하지 않더라도 진단능을 유의하게 개선하거나 뭐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이런 임상적인 어떤 뭐 성능이 됐다 이런 것들 개선하는 게 입증만 되면 되는데 그 입증을 하기까지 기준이 좀 엄밀한 거죠. 예를 들자면 external validation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권고는 당연히 프로스펙티브한 리서치가 필요하고 다기관 프로스펙티브 리서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다이그노스틱 컨트롤 스터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딱 무로 자르듯이 해서 질환이 있고 없는 환자만 모아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 프로스펙티브 코홀트를 가지고 그냥 뭐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들어가는 환자들 쭉 돌려가지고 결과를 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이게 굳이 페이션트 아웃컴으로는 장기간에 그런 것들 없더라도 뭐 수가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케이스 컨트롤된 스터디 말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 좋은 점은 저희가 뭘 해야 되는지 좀 명확해졌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그런 걸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미국이나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이거 갖고 이제 환자들의 차지를 하기 시작을 하면 아마 그때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제 뭐 차라리 그냥 구글 같은 회사가 미국에서 돈 받고 이런 걸 빨리 상업화 해줬으면 좋겠다. 의사시지만 또 이제 회사를 하시는 대표님이시라서 저도 뭐 신 대표님의 이야기 못하지만 신 대표님의 개인 의견이고 비노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아니 이거 뭐 저도 이게 뭐 오해? 제가 지금 비노를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 저부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분야에 일하는 한 개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 저희도 해야 될 일이지만 최근에 보면 루닛도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도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환자들이 쓰는 거.